누군가 365일 24시간 내내 스토킹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한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대략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즉, 돈의 흐름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일상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내가 쓰는 현금 1원까지 싹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눈치 보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CBDC를 도입한 나라들인데요. CBDC가 도입된 나라들은 지갑 속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결제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편리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생각보다 찝찝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CBD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적으로 찍어내는 돈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랑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국가화폐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는 무형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즉, 은행 계좌가 없어도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지갑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 손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이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같은 걸 쓰고 있어서 굳이 CBDC를 뭐하러 발행하나 싶죠. 이미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고 또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각종 페이들로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CBDC에 주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금융 포용성 제고가 꼽히는데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건 은행 계좌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거래할 수 있어서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CBDC의 장점은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인데요. 현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전자결제 속도를 높여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 불법 자금 거래 차단과 자금 세탁 방지, 세금 포착 등등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화폐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각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CBDC를 추진하는 이유이자 대표적인 장점들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CBDC가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에서 CBDC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중국은 CBDC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미 2020년부터 선전이나 수저우 같은 10개의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홍바오와 같은 붉은 봉투 이벤트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체험을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원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민간 디지털 결제에 익숙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큰 불편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지금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진짜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국민의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하죠. 실제로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자국민의 거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거는 사회 통제력 강화와도 연결이 된다는 평가가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 이용 현황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CBDC 보급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 국민이 대략 14억 1260만 명이었는데 약 2억 6천만 개의 디지털 위안 지갑이 개설이 되었고 누적 거래액이 870억 위안에 달했다고 해요. 이후에 시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사용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디지털 위안화의 누적 거래액은 약 7조 위안인데 한화 기준으로는 약 986조 원 정도로 불과 1년 전인 2023년 6월보다 4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이런 것처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CBDC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정부 감시 강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돈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면 사람이 배고프면 밥도 먹고 추운 데서 자면 입도 돌아가니까 따뜻한 집에서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강제로 돈을 못 쓰게 하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원하는
하는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요. 반면에 중국 정부는 유통 효율화와 위안화 국제화 등의 명분을 앞세우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이지리아도 2021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CBDC를 공식 출시한 나라인데요. 이 나이라라고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행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유명합니다. 출시 당시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금융 포용성과 결제 현대화를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나이라 지갑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들도 은행 앱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출시 1년이 지나도록 국민의 0.5%만 CBDC를 사용할 정도로 저조한 도입률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여전히 현금 선호도가 강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을 바꾸겠다면서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2022년 말에 기존 화폐를 신권으로 교체한다면서 시중의 현금을 회수해버리게 됩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현금을 급격하게 줄이니까 시중에 있는 현금이 마르는 사태가 벌어졌고, 은행 앞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현금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끝을 굽히지 않고 나이지리아를 100%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CBDC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 부족으로 마지못해 이 나이라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CBDC 도입 성공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극단적인 현금 제한 조치 이후에 CBDC 지갑 보급률이 0.5%에서 6% 정도로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2023년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발급된 이 나이라 지갑의 98.5%가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결국에 대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CBDC를 외면했다는 뜻이죠. 결국에 중앙은행 총재는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새로운 지도부는 CBDC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현금 사용이 가장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웨덴은 일찍부터 이 크로나라는 CBDC 도입을 검토를 해왔는데요. 2017년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이 크로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현금 감소 대응을 위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스웨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스웨덴은 아직 CBDC를 정식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3년 릭스방크는 이 크로나의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CBDC를 당장 발행해야 될 사회적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쓰고 있고 현금 사용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거죠. 대신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도 아니어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면서 법적이나 기술적인 준비 작업은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스웨덴의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 정보가 정부에 실시간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보완책이 마련이 되지가 않으면 섣불리 시행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거죠. 특히 한국처럼 IT 인프라가 발전한 자유민주 국가에서 CBDC를 도입한다면 이런 단점들이 지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CBDC로 이루어진 개인과 기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부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통제당하고 정부가 지켜보게 되죠. 물론 지금 전자결제도 모든 기록이 남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CBDC는 거래 정보가 곧바로 중앙 서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개인의 경제 활동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직적 임명석 부족 문제가 CBDC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정부와 개인 사이에 익명이 보존되지 않는 문제라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소비 패턴,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진짜로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금은 익명성이 높아서 어떻게 돈을 쓰고 다니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CBDC는 기본적으로 흔적이 남는 디지털 코드이기 때문에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장이 어렵겠죠. 누가 어떤 물건을 사고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가 모두 기록이 되니까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 좁아질 수가 있고, 이거는 합법적인 권리와도 관련이 되어서 몇몇의 전문가들은 CBDC 도입은 헌법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돈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통화 정책 수단이 막강해지는 방면에 남용하게 될 위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CBDC의 유통기한을 설정해서 기한 내로 쓰지 않으면 소멸하게 하거나 예금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돈을 강제로 쓰게 만드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특정 계층이나 개인에 대해서 계좌를 동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적인 제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즉, 돈에 대한 정부의 독점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말고도 기술적인 문제로도 CBDC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은행들이 분산이 되어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중앙은행 CBDC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면 전 국민이 돈을 못 쓰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CBDC로 자금이 한꺼번에 쏠려서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경우에 은행의 대출 여력 감소나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따져보면 CBDC를 도입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와 남용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액 거래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든지 개인정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라도 개인의 금융 정보와 권리를 보호할 법이 나오던가요. 결국에 CBDC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운영할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는 당장 CBDC를 발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실제 한국은행이 최근 진행한 파일럿 테스트에도 QR코드로 커피값을 2초 만에 결제했다고 하는 걸 보면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 소매 결제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 등에서도 비용 혁신이 가능해질 거고, 모든 거래에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을 해서 탈세하는 것을 막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돈들을 막는 데도 유용하겠죠. 각 개인의 지갑에서 어떤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디지털 화폐를 지급을 하면서 3개월 안에 써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일시적 소비 쿠폰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지역경제 쿠폰처럼 사용을 해서 코로나19 때 침체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킨 실험을 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책 자금을 정부가 원하는 곳, 원하는 계층에 빠르게 전달하거나 금리 정책을 CBDC에 직접 적용을 하거나 정교한 경제정책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CBDC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장점들도 있기는 해요. 확실히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는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 CBDC가 시행이 되기 전에 올바른 제도의 설계와 더불어서 정부의 운영에 따라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주어진 목적대로 쓰이면 약이 되겠지만 잘못 쓰이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숨 막힐 것 같잖아요. 어쨌든 CBDC가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미 중앙은행이 기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준비를 모색하는 등등 디지털 화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추진을 하는데 그게 진짜 기업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인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로 추진이 되는지도 잘 지켜봐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좋은데, 기술이 어렵다고 남의 일처럼 여길 게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에 돈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국민들이고 그 화폐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힘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BDC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모두 알아두고 앞으로 수년 내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에 CBDC가 도입이 될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만약에라도 중국처럼 CBDC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든 또 찾으면 살아남을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